조금 어그레시브하다고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디램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한 6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정상화 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이거를 한번 트라이하지 않을까. 연말부터 내년까지의 전략이랄까요? 처럼 네. 연말에 그 시장 랠리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다. 상당폭 그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디램가 60%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중간에 뭐 조금씩 그 노이즈도 낄 것이고 이런 그런 작은 변수보다는 좀 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승호 센터장 모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바쁜데 책을 또 쓰셨습니까? 네. 한번 정리를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반도체 전반적인 내용들, 특히 이제 반도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인문학적인 접근 그리고 역사적인 접근 이런 걸 통해서 뭐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한번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 책이 일단은 뭐 저도 조금만 읽어봐요. 앞에 부분만 좀 읽었는데 반도체 오디세이라는 제목이고 반도체 칩이 이렇게 일단 네. 중간에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상당히 이제 멋집니다. 내용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뭐 오픈 AI, 샘 울트먼 여러 가지 얘기를 스토리까지도 얘기했는데 요 안에도 이번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담겨 있다고. 그 둘이 싸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사실 최근에 그 AI 생태계를 그 좌지우지하는 네. 키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현재 AI 생태계의 대부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고요. 현재 이제 구글에 있다 퇴직을 하셨고, 사실은 그리고 또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루 응이나 뭐 페이페이 린 이런 분들이 핵심적인 그 교수님들이고, 그분들한테서 이렇게 사사를 받으신 그 좀 젊은 이 엔지니어들이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오픈 AI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 4인방, 5인방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샘 울트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약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는 일리아스 추케버도 네네.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꼭 뭐 최근상이 아니라 최근에 AI 이 생태계와 관련된 키맨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약간 인문학적으로 좀 예, 그래서 그렇다. 사실은 네. 책의 내용이 네. 그 중세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된 기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지, 네. 뭐 이런 스토리, 그리고 그게 그 컴퓨터의 개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주역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주역, 예, 그렇죠. 주역이 또 컴퓨터와 또 관련이 있어요. 동양의 주역이. 네. 아. 왜냐하면 주역에서 얘기하는 사상이 그러니까 음과 양 이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진법과 같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역의 책을 읽고 라이프니츠라는 당시 그 독일의 최고 지성이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진법 체계를 그때 만들었고, 그게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어떤 기초가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고, 또 책 중간에 보면 이제 네. 나폴레옹이 컴퓨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가 각 그 역사의 맥락들을 한번 제가 산업적 관점에서 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약간 뭐 무리한 연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나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책에도 썼던 표현이지만 그 작은 변화들의 누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류 기술이 문턱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재밌게 한번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진짜 흥미롭습니다. 반도체 인문학책? 뭐 네. 이렇게 네. 봐도 좋을 것 같고. 센터장님께서 공학도 네.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인문학과 이렇게 해서 뭔가 네. 약간 통합적 사고가 정말 예. 멋있다. 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책 저도 조금 읽었지만 이제 정독을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얘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한 가운데 네. 시장을 지켰다. 미국 시장 중심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게 뭐
AI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AI가 쏘아 올린 공으로 네. 뭔가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네. 지켜주고 여러 가지 시장이 지켜줬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올해와도 AI입니다. 반도체 시장 영향은 근데 직접적으로 어땠습니까? 뭐 굉장히 컸죠. 네. 뭐 단적인 예로 그 올해 1월 2일 날 네. 그 첫날 보고서에서 제가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본 건데 사실 뭐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작년도 2022년도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6% 정도 하락을 했고 심지어는 우리 엔비디아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도 50%가 빠졌어요. 주가가 작년에. 왜 빠졌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올해 반도체가 안 좋을 거라는 게 반영이 된 거죠. 미리 선반영돼서 네. 22년에. 네. 네. 사실 올해 2023년 반도체 시장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도 대략 한 9에서 10% 정도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뭐 최종 집계는 안 됐지만.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는 이제 너무너무나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대미문의 그런 적자를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1월 1일 날 보고서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올해 반도체 주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썼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작년에 미리 많이 빠졌다는 거죠. 작년에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한 48%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엔비디아, 우리 AI의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엔비디아는 올해 한 240%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엔비디아가 잡아 끌어올린 그 여파로 이제 반도체가 같이 딸려 올라간 것이고요. 이건 엔비디아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난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는 올해 지금 연초 대비해서 73% 주가가 올랐고요. 반면에 거기서 조금 지금 뒤처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1%밖에 차이가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40%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그 반도체 업황을 정리를 하자면은 네. AI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감산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됐고 그게 결국은 그래도 최소한의 주가를 밀어 올리는 데는 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재고가 줄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미 2분기가 고점이었다고 이제 저희 보고 있고 재고가 쭉 빠지게 되면서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내년도 뭐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재고가 줄고 가격은 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내년도에 업황은 좀 회복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연말부터 해서 내년도 초까지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코앞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목도가 높거든요. 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우리가 대지포 보면은 네.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리고 그 실적 서프라이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제 엔비디아 사업부 중에서 데이터 센터 세그먼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당시에 줬던 이제 이번에 발표한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 160억 달러 정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판단으로는 뭐 160억 달러 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래도 가이던스보다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저희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상황들을 좀 같이 참고해서 보면은 뭐 이번에도 당연히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63억 달러 정도까지 매출이 나올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인공지능 뭐 GPU랑 그다음에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GPU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래요? 거기에는 그 멜라녹스라고 하는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했던 그 네트워크 이쪽 매출이 좀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버를 직접 만들죠. 그래서 서버 매출도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아까 163억 달러 중에서 128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 네. 세그먼트의 매출로 잡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번 실적보다도 가이던스가 될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 IT 업체 중에서 지난주에 시스코하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은 좋았어요. 하지만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약간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 이제 그 다음 이번 분기죠. 현 분기.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의 컨센서스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178억 달러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데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제 그걸 좀 밑도는 어떤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실적보다도 과연 178억 달러를 넘어가는 가이던스를 주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뭐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한 건 현 실적 지금까지보다도 가이던스 그 가이던스. 기준이 178억 8억 달러보다 밑도느냐 좀 더 네. 높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다. 그렇군요. 진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얘기를 해보면 센터장님 우리는 사실 경기 전체를 얘기할 때 반도체가 사실 안 살아나면 네. 전반적으로 살아나기가 좀 힘든 네. 그런 구조다라고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또 네. 있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봄이 오냐 안 오냐 이런 얘기들도 네. 한쪽으로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봄은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그 좋은 경제 상황의 그 과실을 주로 어느 섹터가 따먹었냐면은 뭐 여행과 레저 또는 명품 소비 이런 쪽이 이제 많이 가져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도 약간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뭐 코로나 이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뭐 경제가 일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제 그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복 소비의 형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풀이 뭐 해외 여행 뭐 이런 것들 많이 갔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명품 소비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뭐 그래서 LVMH, 뭐 케어링 이런 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쪽도 조금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보니까 그 명품 시계 지수가 있어요. 파텍 필립 지수라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내는 게 있는데 그게 고점 대비해서는 47%좀 빠지면서 명품 소비가 좀 시들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개인들의 소비 지출 여력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통업체들도 그 향후 전망치를 조금은 그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도 3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향후에는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는 당연히 지금까지 너무 좋았고 좀 둔화될 텐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조금 둔화되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골디락스 국면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돼야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결국은 이제 제가 반도체 봄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조금 가라앉을 텐데 그런데 뭐 반도체는 저희가 수요도 봐야 되지만 이제 공급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현재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재고가 줄고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가 올해 같은 경우 2023년은 한 9%에서 10% 정도 역성장을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제 반대로 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큰 폭의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대략 한 17% 정도로 거의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본 적이 없는 숫자까지 떨어져 있어요.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 리버전 법칙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많이 빠진 만큼 또 반등도 세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그레시브하다고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반도체 우리 D램 기준으로 보면 D램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한 6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메모리 업황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폭의 적자를 봤지만 내년도에는 뭐 그 정도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주 큰 폭의 흑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 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주가가 되게 부진했는데 상대적으로 하지만 뭐
지금 이제 좀 꿈틀꿈틀대고 있고 이게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지나면서 뭐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이거를 한번 트라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영업 손실 상태긴 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게 폭이 줄었다. 네. 라는 점에 시장은 많이 좀 주목을 했고 그런데 그게 이어져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까지도 네. 가능한데 큰 폭까지는 아닐 것 같다. 예. 물론 이제 크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거에 뭐 연간 그렇죠. 50조 이상을 벌고 네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램 가격 60% 이상 네. 네. 상승은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네. 얘기 중심적으로 좀 많이 우리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했죠. 예. 그 사실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면서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모든 그 신기술과 네. 그런 첨단 분야의 그 기술은 항상 삼성이 먼저 선도를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올해는 하이닉스가 삼성이 하지 못했던 이 분야를 먼저 개척을 해서 시장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3분기 중에 삼성은 여전히 디램이 적자를 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디램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결국 주가로 나타났죠. 주가로. 저도 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73% 주가가 올랐고 삼성은 그거에 뭐 반도 못 오르는 이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삼성이 그러면 계속 그렇게 뒤처져 있을 거냐?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워낙 실력이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좀 격차를 좁히면서 좀 따라가게 될 것 같고요. 뭐 두 회사가 다 계속해서 HBM 뭐 우리 인공지능의 핵심 메모리니까 그쪽에서는 주도를 해 나가는 그런 페이스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HBM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시장 점유율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한 95% 가까이 정도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한 나머지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특히 HBM3와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뭐 하이닉스가 거의 시장 점유율 거의 100%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하겠죠. 예, 다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품 스펙들도 다 확인을 좀 했는데 사실은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의 HBM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이거를 안정적으로 과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 좀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삼성은 그 불신의 그 눈초리를 좀 해소시키는 이런 결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마이크론은 지금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기술력 확보가. 그래서 계속해서 국내 업체들이 좀 주도를 해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혹시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네. HBM도 이제 공급 과잉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내년까지는 최소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만드는 족족 물량이 팔려 나가면서 그쪽에서 큰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만드는 족족 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센터장님 이제 소부장 네.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주가들도 네. 힘을 좀 못 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어떨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적과 주가가 사실 동행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조금 좋아진 거는 네. 뭐 디맨드에 의한 그런 효과보다는 네. 그 공급을 이제 줄인 효과가 컸기 때문에 결국 가동률을 낮추고 투자를 좀 줄인 거죠.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은 대체로 좋지 않죠. 대체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뭐 실적이 발표되면 좀 실망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HBM과 관련된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은 뭐 괜찮습니다. 거기는 뭐 괜찮은 상황이고요. 근데 주가는 사실은 실적보다는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랑 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베타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소부장 종목들, 특히 첨단 분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미세 공정 분야라든지 또는 HBM과 관련된 그쪽 파트에서 잘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 중에서도 미세 공정과 네. HBM 쪽. 네. 네. 이쪽은 소부장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 네. 돌아온 듯한 느낌이 확실히 이 숫자를 봐도 드는데 이 해당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외에도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들의 자금 투입이 좀 많이 됐는데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분석도 좀 부탁드려요, 센터장님. 외국인 수급 뭐 보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한 13조 원어치를 샀어요. 네. 그리고 6, 7, 8, 9, 10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팔기 시작을 했죠. 한 8조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 들어서는 대략 한 2조 4천억 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사고 있어요. 많이 사는 거죠. 많이 사고 있고 그중에서 보면 2조 4천억 원 중에서 삼성전자를 한 1조 7천억 원 정도를 샀죠.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그렇죠. 많이 샀고 네네. 그다음 나머지도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한 5천억 원 이상 그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2조 4천억 원 순매수한 것 중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2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그럼 왜 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저희가 우려가 굉장히 컸잖아요. 유가가 그렇죠. 100달러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물론 전쟁 안타까운 전쟁은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게 확전은 되지 않고 있고 생각보다 유가도 좀 네, 유가는 뭐 생각보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70불 때까지 빠졌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CPI죠. 네. 예, 지난주에 발표된 CPI가 3개월 연속 오르다가 이제 다시 좀 꺾였습니다. 다시 좀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좀 올라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된 거죠. 네. 인플레가 둔화되고 유가는 안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약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국면이고 그러면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자금을 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아마 12월에 발표될 11월 CPI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연말 랠리의 분위기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예,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네. 가장 우려가 됐던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게 좀 사그라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페드가 금리를 뭐 잘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제 투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펀드 플로우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뭘 살 거냐 하는 건데 당연히 시가총액 뭐 1, 2, 3등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눈에 딱 들어오는 게 당연히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죠. 덜 올랐다 네, 덜 싶어요. 올랐죠. 덜 올랐고 삼성전자도 지금 시장과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네. 우리가 좀 부족했던 HBM에서 빨리 정상화를 해서 마이너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믿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주가도 실제로 좀 오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소부장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실적보다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정말 내년도에 물론 이제 제 가정이지만 네네. 정말 디램 가격이 한 60%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더 사야죠. 더 사야 되고 그럼 소부장도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후년도 이제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상황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섹터고 또 저는 뭐 잘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조금씩 수급도 개선이 되고 우리 삼성전자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제 주위에도 많고 뭐 이런데 조금 이제 한숨 돌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디램 가격 60%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센터장님 내년 하반기까지를 네. 보신 거잖아요. 내년 말까지. 네, 네. 내년 말까지. 네.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TSMC, 인텔 실적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회사 다 사실은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TSMC 우리가 뭐 파운드리 되게 좋은 걸로 아시지만 사실은 주가는 별로 안 좋았고 인텔은 뭐 말도 못하게 안 좋았죠. 네. 그런데 이제 두 회사 다 보시면은 TSMC가 이제 월별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월별로 매출액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난 10월 달 실적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거의 한 8개월 만에 돌아선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이게 TSMC 실적을 보면은 좀 살아날 가능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의 경쟁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첨단 주문을 워낙 많이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TSMC의 10월달 실적이 플러스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월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굿 사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인텔도 네. 물론 뭐 여전히 좀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보면은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재고가 많이 클리어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통 채널에 있는 PC와 PC 관련된 칩들 이게 재고가 많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이 흔히 말하는 오더, 그러니까 주문이 약간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아까도 뭐 메모리도 사실 재고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재고가 이제 줄어들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회사들도 조금씩 제가 볼 땐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바로 이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네. 반도체 시장 또 투자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연말부터 내년까지의 전략이랄까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연말에 그 시장 랠리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수인데 그렇게 보면은 뭐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조금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좀 부진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상당폭 그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